1986년 7월 하얀 물보라를 가르던 작은 배가 외딴 섬 포구에 닿았습니다. 갑판 위에 김미영 씨와 김미정 씨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동사무소 행정요원으로 1년 근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옷깃을 파고들었고 부두에는 중장년 남성들이 모여 낯선 눈으로 자매를 지켜봤습니다. 인구는 300여 명, 배는 하루 한 번뿐인 섬이었습니다.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사무소는 포구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회벽은 습기에 얼룩졌고 창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 칸과 간이 숙소 한 칸이 전부였고 전임자는 떠난 뒤였습니다. 서류철은 제목과 내용이 어긋났고 도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책상을 닦으며 정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스테이플러를 고치며 장부 표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바로잡자라고 짧게 합의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장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섬일은 섬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천천히 하라고 권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법과 규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의 미간이 잠시 굳었고 다시 미소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주민들이 드문드문 찾아왔습니다. 보조금, 허가, 세금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자매는 빠진 서류를 설명하고 접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유지 김 씨가 들러 원래대로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배를 가진 인물이었고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가 허가 없는 조업과 소득, 누락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하자 김 씨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빡빡하게 합니다라는 말이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낮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모래를 밀어올렸고 가로등 불빛은 습도에 번졌습니다. 김미정 씨는 우리가 너무 빠른가? 라고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빠른 게 아니라 맞는 속도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단단했지만 짧은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자매는 허가대장과 어획량 신고서를 대조했습니다. 허가 없이 조업한 흔적이 여러 건 보였고 보조금을 받은 가구 중 일부는 실제 소득 신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매는 정리표를 만들어 결제선을 그었습니다. 오후에 박 씨가 다시 와서 지금은 장마철이고 바다도 험하니 조금 미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구에서 돌아오던 길, 자전거를 세운 청년이 자매를 힐끗 보고 빠르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잡화점 주인은 값을 둔 채 계산판만 두드렸고 보건소 직원은 다들 받아 나가 바쁜 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작은 섬의 공기가 서서히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불만과 시선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동사무소 창문에 작은 부딪힘 소리가 났습니다. 김미정 씨가 커튼을 젖히자 바깥에서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것일 수도 누군가의 발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매는 창문 걸쇠를 다시 확인했고 문패를 안쪽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내일 회의록과 점검표를 가방에 넣으며 뒤주는 문서로 남겨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아침 동사무소에는 보조금 관련 민원이 몰렸습니다. 자매는 순번표를 만들어 북새통을 가라앉았습니다. 서류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반복되자 몇몇 주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기자들 앞에서 여그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차분하게 규정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김 씨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장 박 씨, 유지 김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중년 몇 명이 포구 끝에서 모여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바다를 보았습니다. 자매가 지나가자 인사 대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바람결에 원래대로라는 단어가 흘렀습니다. 그 말은 관습과 합의, 침묵과 편의의 다른 말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습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고 포구에서 무트로 들어오는 길에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미정 씨는 불을 끄기 전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필요, 이장 참석 요청. 김미영 씨는 그 메모 아래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허가보조금 세금, 기준표 공개. 두 사람은 같은 장을 넘길 때마다 서로의 손동작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호흡을 맞추려는 습관이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침대에 누운 뒤에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구에서 따라온 시선과 낮에 오간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은 외롭지 않으려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김미정 씨는 창문 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은 바다와 어두운 골목, 그리고 불을 끈 창들이 겹쳐졌습니다. 새벽녘,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의 기척이었습니다. 자매는 동시에 눈을 떴고 말없이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고 장부를 펼치고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섬의 공기는 낮이 되면 다시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의 인사만큼이나 다음 날의 반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요. 기록은 쌓이고 기준은 남고 말들은 언젠가 문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누군가에게 불편과 안도를 동시에 남길 것입니다. 자매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자매가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민등록 정리, 보조금 신청서, 세금 납부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부는 오래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고 숫자와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연필로 빨간 동그라미를 치며 문제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자료처를 다시 묶고 누락된 신고서를 찾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첫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허가 없이 조업한 배의 여러 척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섬에서 가장 큰 어선을 가진 김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 섬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미영 씨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허가 없이 조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표정은 굳었고 나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아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 박 씨가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끄고 자매를 바라봤습니다. 법은 법이지만 섬에는 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너무 고두면 부러집니다. 말은 충고였지만 은근한 압력이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김미영 씨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입꼬리가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잡화점에서 물건 값을 일부러 비싸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시장에서는 자매를 대놓고 피했습니다. 저녁이면 포구에 모인 남자들이 술잔을 돌리며 자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육지 여자들이 괜히 섬 분위기 흐려놓는다. 이런 말들이 점점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사무소 창문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바닥에는 돌멩이와 욕설이 적힌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겁에 질려 육지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평생 도망만 다니게 된다. 버텨야 한다. 두 사람은 깨진 유리를 치우고 창문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그 후부터 섬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고 부녀회 모임에서도 자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우체국 직원이 짧게 안부를 물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자 곧 자리를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도시 여자들이 남자들을 꼬신다더라. 밤마다 남자들이 드나든다더라.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작은 섬에서는 금세 사실처럼 번졌습니다. 자매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밤마다 포구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숙소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발자국 소리가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가 한참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김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우리가 틀린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장맛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거칠어지고 배편은 끊겼습니다. 섬은 며칠째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자매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세요. 급한 일입니다. 이장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박 씨와 함께 김 씨, 그리고 몇 명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남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씨는 내일 낮에 다시 오라고 말했지만 박 씨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해야 합니다. 자매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김미정 씨는 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술 냄새와 젖은 옷 냄새, 그리고 묵직한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섬 전체가 그 소리에 잠긴 듯 고요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사무실 안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긴장한 눈으로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근무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말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매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미정 씨가 책상 뒤로 숨자 박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남자들은 둥글게 둘러서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실은 술 냄새와 습기로 더 답답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폭우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그 소리가 오히려 사무실 안의 숨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고, 배도 안 다니고 전화도 안 되는 섬에서 누구한테. 그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자매의 등을 식히는 한기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의자 하나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김미정 씨가 놀라서 뒤로 비틀거리자 한 남자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영은 소리쳤습니다. 손 놓으세요. 그러나 남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바람이 들이치며 불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번개가 사무실 안을 번쩍 비추었고 남자들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타 김미영 씨는 김미정 씨의 팔을 잡고 숙소 쪽으로 달렸습니다. 남자들이 뒤따라 나왔지만 폭우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자매는 어둠 속을 달리며 산쪽 작은 오솔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은 텅 빈 채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이 여전히 섬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던 할머니가 동사무소 문을 열어보다가 안이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고 의자 하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도 그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고 가방과 신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바다로 나간 것 아니겠지? 섬을 떠난 건가? 그러나 표정은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전날 사무실에 있던 남자들도 나타나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박 씨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수색부터 시작합시다. 오후가 되자 해경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산과 해안을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참여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방파제 근처에서 자매가 타던 자전거 2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다 쪽을 향해 세워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배치한 것처럼 가지런했습니다. 해경 조사관은 모래사장의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여성의 작은 발자국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 여러 명의 남자 발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자국들은 바다가 아닌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중간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조사관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해가 지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장 박 씨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일찍 꺼졌고 길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집에서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섬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고 어제 밤의 흔적만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흐렸고 섬 전체가 장마 뒤의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해경은 오전부터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안뿐만 아니라 산길과 폐가, 묘지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되어 방파제 주변 바다도 조사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발견된 곳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전날 사무실에 있었던 남자들은 서로 말을 아끼고 눈을 피했습니다. 이장 박 씨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해경 말대로
섬 전체를 다시 수색합시다.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경 조사관들이 동사무소 사무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사이에서 찢어진 손수건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혈흔이 묻어 있었지만 비에 젖어 있어 양이 미미했습니다. 조사관은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국과수로 보내야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회관에서 또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씨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산 쪽에서 모닥불을 본 것 같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헛것을 본 겁니다. 비가 오는데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지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해경은 다음 날 헬기를 동원해 섬 전체를 항공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몇 명이 섬에 도착해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자를 피했고 몇몇은 촬영을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날 밤 섬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은 몇 채뿐이었고 골목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에서는 늦은 밤까지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했습니다. 해경 조사관은 숙소에서 창문 너머로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의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부족했고 주민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섬 전체를 한 바퀴 돌며 상공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안 절벽, 산 능선, 작은 동굴까지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잠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섬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낮에도 길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기자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 했지만 주민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경 조사관은 사무실에 앉아 자전거가 발견된 장소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발자국, 흩어진 모래, 그리고 부러진 나무까지. 누군가 이 섬에서 두 사람을 끌고 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어둑하게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세찼고 작은 섬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흐린 날씨 속에서 헬기와 해경팀이 다시 섬을 훑었습니다. 그러나 잠해의 흔적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표정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우라는 소년이 해경 조사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년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른들이 여자 2명을 산 쪽으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조사관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창문으로 보니까 이장 아저씨랑 다른 어른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어요. 정우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이동 경로, 심지어 들고 있던 랜턴의 불빛까지 묘사했습니다. 조사관은 긴장한 얼굴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어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우의 할아버지가 달려와 소년을 끌어냈습니다. 이놈이 헛것을 봤습니다. 밤에 잘못 본 겁니다. 그는 조사관을 향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착각한 걸로 오해하지 마시오. 우리 집안 망신됩니다. 그날 저녁 정훈의 집에는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정훈은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가족은 갑자기 짐을 싸서 섬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육지로 간다고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입을 막기 위해 가족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냉각되었습니다. 해경 조사관들이 다시 주민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비가 와서 일찍 갔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입을 맞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매에 대한 험담까지 더 심해졌습니다. 원래 도시 여자들이 건방졌어요. 밤마다 남자들과 어울렸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이 마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마치 실종 책임을 자매에게 돌리려는 듯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헬기는 철수했고 인력도 줄었습니다. 해경은 여전히 섬을 돌며 조사했지만 주민들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조사관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가게는 일부러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면 섬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숙소에서 문 밖을 살피며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사무소 창문에 작은 돌멩이가 부딪혔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섬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호 가족이 섬을 떠난 뒤 해경은 수사를 더 강화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하나씩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전날 밤 사무실에 갔던 남성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장 박 씨는 집에서 잤다고 주장했고 김 씨 역시 배탈이 나서 집에서 쉬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은 그들의 반응을 세밀히 기록했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실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지문 채취, 혈흔 검사까지 진행되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있던 서류들은 모두 젖은 뒤 말라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로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남아 있었지만 취재는 어려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카메라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인터뷰를 요청하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기자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꺼리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매의 숙소에 있던 개인 물품 중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초기에 확인했을 때 분명히 있던 옷가지와 신발 몇 켤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숙소에 들어와 가져간 것으로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섬 안에서 누군가 증거를 없애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장 박 씨는 해경에게 슬그머니 말했다.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고 좁은 섬에서 열흘 동안 못 찾았다면 이미 바다로 떠내려간 겁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수색 인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공기도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 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마지막까지 산과 해안을 훑었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마침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 큰 바위 아래 써져 있는 한 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버섯을 따러 갔던 할머니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김미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했고 맨발이었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몸에는 긁힌 상처가 많았고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도 미영은 눈을 크게 뜬 채 무언가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했습니다. 미영이 무슨 말을 할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버릴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헬기로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탈수와 영양실조, 외상으로 인한 쇼크 증세를 확인했습니다.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에야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경 조사관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미영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갔습니다. 동생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끝은 흐려졌습니다.
조사관이 자세히 묻자 미영은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말 못하겠습니다. 의료진은 미영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뚜렷했고 특정 질문을 하면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단절된 상태, 즉 해리성 기억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무리한 질문을 멈추고 회복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영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다시 면담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산으로 갔습니다. 어두웠고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무서운 일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사관은 조심스럽게 동생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저와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증언은 부분적이었지만 사건의 방향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두 자매가 단순 가출이 아닌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해경은 다시 섬으로 돌아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산과 폐가, 계곡을 중심으로 재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김미정 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더 경직되었습니다. 몇몇은 조사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질문에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그만 조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섬의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미영은 병원에서 보호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몸을 웅크렸고 누군가 병실 문을 열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료진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안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조사관들은 미영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 당시 섬에 있었던 남성들의 동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모릅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 소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은 장기화 조짐을 보였고 일부 언론은 이미 미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비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다짐 같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발견된 후에도 김미정 씨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섬은 점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에 감춰진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섬 주변 작은 무인도까지 배를 띄워 확인했고 바닷속 수색도 재차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열흘, 보름, 한 달이 지나도 미정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경은 공식적으로 수색 종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이상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밤 동사무소에 있었던 남자들은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찾아가 밤늦게까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동사무소에 부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육지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주민들과 무리 없이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번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깨진 유리 조각의 흔적과 정리되지 않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은 서울로 이송되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녀는 섬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의사와 상담사는 그녀에게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죄책감, 동생을 잃은 상실감이 겹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은 사비를 털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민간 수색대를 섬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외부인들의 질문에도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수색대는 며칠 만에 철수했습니다. 섬 전체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탐정의 보고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몇몇 남자들이 갑자기 집을 팔고 섬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술에 취해 싸움을 벌였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밤마다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이장 박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마다 술에 취한 채 집 근처를 맴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외부에서 취재 요청이 와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건의 그림자는 섬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병실에서 미영은 창밖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끔 깨어난 새벽에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동생의 흔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째 되던 날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전남도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섬의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은 다시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도청으로 배달된 익명 편지는 곧바로 해경수사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편지는 흰 봉투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로 작성되어 있었고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여직원을 산 쪽 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으로 마을 유지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 박 씨, 어선주 김 씨, 그리고 마을의 유력 인사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즉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편지는 누가 꾸민 모함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가가 위치한 산으로 재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관들과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낡은 바닥 구석에서 오래된 얼룩이 발견되었고 찢어진 천 조각 몇 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정확한 감정이 어려웠습니다. 혈흔일 가능성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로 보기엔 부족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지 기자나 해경 내부에서 보낸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마을 내부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모닥불을 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어떤 남자가 옷에 진흙을 묻힌 채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모두 간접적이었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용의 선상에 오른 남자들은 더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치거나 서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포구에서 기자와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편지의 필적 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필적은 일부러 변조된 흔적이 있었고 작성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편지지와 잉크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신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병실에서 김미영 씨도 편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억이 흐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떠오르고 있었고 그 기억이 사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편지를 근거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갔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재수사가 지지부진해지던 어느 겨울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섬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던 노부부가 조용히 해경 지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편지가 도착한 뒤부터 마음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소녀를 구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김미정 씨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마을 남자들에게 끌려가다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폭우 속에서 산길을 달려 바닷가까지 내려갔지만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통발을 확인하러 나온 노부부가 그녀를 발견해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다시 그 남자들을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노부부는 미정을 몰래 돌보며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회복되자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범인들이 잡히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미정은 노부부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점점 잊혀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부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해경을 찾았습니다. 해경은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미정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긴 치료 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면담에서 그녀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자신과 언니를 강제로 끌고 갔던 일, 산속 폐가에서 당한 폭력, 그리고 도망쳐 나와 바다에 뛰어들었던 순간까지 이정의 증언은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해경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장 박 씨와 김 씨를 포함한 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몇몇 주민들도 뒤늦게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요 가해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섬은 오랫동안 외부인의 발길을 꺼렸지만 차츰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서울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김미영 씨는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본 뒤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노부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린 그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작은 집에는 여전히 그날 밤 미정을 처음 데려왔을 때 덮어준 낡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섬에는 여전히 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이영과 미정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미영은 기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젠 우리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 아래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이제야 풀렸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해방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봄, 한강공원 잔디는 수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강가 벤치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 씨와 친구들은 다리 아래 쉼터에 둥글게 앉아 종이컵을 돌렸습니다. 과제가 끝났다는 안도감, 졸업을 앞둔 설렘, 그리고 서로의 농담이 겹치며 시간이 가볍게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자리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남은 안주는 비닐봉지로 묶고 종이컵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택시 나눠 타자.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지하철 막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경수 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 잠깐 물 좀 사올게. 그는 손짓으로 금방 돌아오겠다는 표시를 하고 가방을 벤치에 기대 둔 채 강변 산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늘 그러했듯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와 다시 앉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가의 소음은 잦아들고 자전거 벨 소리가 이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강 건너 고층 건물들의 네온사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에 부서졌습니다. 다리 위로 차량들이 지나가며 얇은 금소금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택시 호출 앱을 켜두고 경수 씨의 가방을 옆으로 바짝 붙여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냐? 화장실도 들른 거 아냐? 가벼운 추측이 오갔습니다. 11시 30분, 근처 CCTV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혼자 강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어깨는 약간 굽었고 보폭은 일정했습니다. 가끔 휴대폰 화면을 잠깐 켜보다가 다시 껐습니다.
화면 밝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이 그의 표정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무심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감시 구역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남자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놓쳤습니다. 그 시각 벤치에서는 작은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경수야, 어디야? 전화를 건 친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택시 잡는다. 얼른 와. 읽은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경수 씨의 보조 배터리를 꺼내 본 친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다 된 거 아냐? 그러나 가방 속 그의 지갑과 학생증, 이어폰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순간 모두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외출이라면 굳이 지갑을 두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벤치에 짐을 모아두고 둘씩 나눠 강변을 걸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커플, 자전거 동호회 몇 명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경수 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두 곳을 들렀지만 계산대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은 손님이 많아서요. 얼굴은 잘. 계산대 뒤 모니터에는 작은 화면들이 사분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계는 미세하게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질수록 한강의 공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물 비린내가 짙어졌고 다리 위 차량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짧은 침묵 끝에 통화 연결 후 바로 끊기는 신호음. 모두의 시선이 무겁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실종 신고 단계의 절차를 안내받는 동안 친구들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벤치에 놓인 경수 씨의 가방은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꺼내어 가방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담요 가장자리가 들썩였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한 친구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까 다리 아래로 누가 내려가는 걸 본 것 같아. 다른 친구가 곧장 되물었습니다. 경수였어? 대답은 흐렸습니다. 멀어서 검은 점퍼였던 것 같아. 그 말은 곧바로 한 가지 가능성을 모두의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다리 아래 그늘, CCTV 사각이 생기는 구간, 노란 가로등이 닿지 않는 틈. 그곳은 밤이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새벽,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면 위에 흩어진 네온 사인은 모양을 바꿨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벤치에 남은 종이컵 몇 개가 바람을 타고 굴러가더니 난간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시간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강 쪽을 바라보며 양손을 비볐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멀리에서 접근했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마지막으로 본 시간, 옷차림, 함께 마신 술의 양, 다툼 여부, 약속한 귀가 경로. 질문은 차분했지만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기억을 짚어가며 답했습니다. 검은 점퍼, 회색 후드, 청바지였고요. 물 사러 간다고 했어요. 다툰 건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경찰은 벤치와 주변 바닥을 손전등으로 훑었습니다.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보았지만 편의점 명세는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난간 너머로 빛을 비추자 물결이 반짝했습니다. 순찰등이 강 표면을 스치고 지날 때마다 벤치에 모여 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강변 방송 스피커에서 낮은 안내 멘트가 흘렀습니다. 공원 운영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경수 씨의 가방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번갈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멀리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는 끝내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온기가 빠져나간 공기 속에서 한숨 소리가 짧게 흘렀습니다. 경찰은 근처 순찰대와 연락을 취하며 강변 동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경수 씨가 연락을 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조 배터리, 노트, 이어폰, 지갑. 손이 멈춘 곳은 학생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경수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다시 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퍼가 반쯤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가 끝내 천천히 닫혔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둔탁하게 반짝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물의 흐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컥거리는 소리를 남겼습니다. 강변의 시계는 새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각자의 화면에 같은 이름을 여러 번 더 눌렀습니다. 연결음은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강물처럼 아무 대답 없이.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모여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벤치의 담요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서로 다른 입에서 같은 속도로 나왔습니다. 경수, 어디에 있니?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자 한강공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깅을 나온 사람들, 청소 차량, 자전거 대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아래 벤치에는 아직도 경수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밤을 새운 친구들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경찰 수색팀과 소방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었고 공원 관리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벤치 주변부터 살폈습니다. 버려진 캔, 종이컵, 쓰레기 등을 모두 치우고 경수 씨의 가방과 소지품을 하나씩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갑 속 현금, 학생증, 카드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없었고 마지막 통화 기록은 전날 밤 11시 15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 누구죠? 경찰은 친구들에게 순서대로 전화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자정 이후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색 범위는 벤치에서 강변 산책로, 자전거 도로, 편의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주변 CCTV를 확보해 경찰차 뒷좌석에서 바로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밤 11시 30분 경수 씨가 검은 점퍼 차림으로 산책로를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한 번 화면을 켜보고 다시 껐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라졌다는 건데 경찰은 영상이 끊기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곳은 마침 가로등 사이가 멀고 CCTV 사각이 생기는 구간이었습니다. 소방구조대는 강변 난간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신발 자국이 몇 개 찍혀 있었지만 야간에 지나간 시민들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난간에 손자국이나 미끄러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은 한강 지하 배수로 입구까지 확인했습니다. 배수로 문은 잠겨 있었고 개방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강변 50m 구간을 훑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확보한 CCTV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 경수 씨는 밤 11시 25분경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진열대에서 생수를 하나 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화면 오른쪽 구석에 누군가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잠시 다가와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경수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계산을 마친 뒤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면을 확대했지만 모자를 쓴 남성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팀은 편의점 직원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대 손님 많았습니까? 네. 배달 라이더들이 오가던 시간이라 얼굴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제보를 받기 위해 한강공원 주변 도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지나간 택시, 차량들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지만 벤치 위 경수 씨의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이 도착해 가방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고 어디 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물의 결제 시간은 11시 26분. 경수 씨가 사라지기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한강공원 전체에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 자전거 대여소, 화장실, 매점, 다리 기둥 곳곳에 경수 씨의 사진과 옷차림, 마지막 목격 시간이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누구든 이 시간에 이 구역을 지나간 사람은 제보해 주십시오. 확성기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산책하던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경찰은 한강 다리 아래에 설치된 CCTV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구간이었지만 영상 속에서 멀리 사람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확실한 인상착의는 알 수 없었지만 경수 씨가 사라진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 구간을 새로 봉쇄하고 그날 밤 추가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강공원은 낮에 사람들을 모두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건너 불빛만이 반짝였고 가로등은 하나씩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져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했습니다. 경찰은 낮 동안 확보한 블랙박스를 모두 모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편의점과 주변 도로, 택시, 개인 차량 제보까지 수십 개의 영상이 테이블 위 노트북에서 돌아갔습니다. 그중 한 택시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밤 11시 35분, 경수 씨가 사라진 지점 근처 강변도로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량은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10분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차량은 곧 천천히 방향을 틀어 강변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번호 일부 확보했습니다. 교통정보 시스템에 조회 결과가 떴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시도하자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소재 파악을 위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변을 산책하던 한 시민이 경찰서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여기 지나가는데 누가 다리 아래로 급히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앞 사람은 뛰듯 내려갔고 뒤에 있던 사람은 조용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그 시간대를 바로 대조했습니다. 제보 시각은 CCTV에서 경수 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시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제보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멀리서 들었는데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 목소리는 아니었고 둘 다 남자 같았습니다. 이 증언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경수 씨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 포착된 검은 모자 남성의 어깨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결제 내역을 뒤져 그 시간대 다른 손님의 카드 사용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신원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한 명은 현금 결제라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현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벤치 옆에는 경수 씨의 가방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가족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경찰차 불빛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강에 있다는 확신은 못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겠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밤 11시가 넘자 경찰은 현장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포착된 흰색 차량과 편의점, CCTV의 미확인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새벽까지 추가 영상 확보에 집중하십시오. 수사팀은 인근 주차장, 아파트, 상가 CCTV까지 확보하러 흩어졌습니다. 강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물결에 길게 드리워졌고 순찰차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번쩍였습니다. 친구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경수 씨와 찍은 사진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경찰은 다리 아래 CCTV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2개 겹쳐 보였습니다. 앞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뒷 사람은 그보다 조금 느리게 따라갔습니다. 경찰은 멈춰 서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은 확실히 구분되었습니다. 경수 씨와 다른 누군가가 함께 이동한 겁니다. 수사팀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이제 사각지대 주변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사합니다. 그날 밤 경찰은 난간 아래, 다리 기둥, 배수로 입구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살폈습니다. 길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신발 자국 몇 개가 발견되었고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장은 다시 통제되었고 폴리스라인은 더 넓게 쳐졌습니다. 벤치 근처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밤새 켜졌습니다.
가족은 그 빛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친구들은 돌아가며 가방 옆에 지켰습니다. 정말 강으로 들어간 게 맞을까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물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자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긴 밤은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수 씨의 휴대폰은 전날 밤 발견한 가방에 없었지만 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 로그와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경수 씨의 마지막 위치 신호는 밤 11시 33분경 강변 산책로를 벗어나 다리 아래쪽으로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신호는 끊겼습니다. 여기입니다. 경찰은 노트북 화면을 벤치에 앉아 있는 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위 파란 점은 강변이 아니라 다리 아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구역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왜 거길 갔을까요? 거길 갈 이유가 없는데. 경찰은 즉시 사각지대 집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래 난간, 배수로 입구, 바닥의 흙까지 세밀히 훑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캔 뚜껑 하나와 종이, 조각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종이에는 희미하게 약속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수사팀은 종이를 증거 봉투에 넣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같은 시각, 교통정보센터에서 추가 블랙박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진 구간 반대편 도로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다리 아래 근처에 잠시 멈췄다가 급히 방향을 돌려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경수 씨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위치 신호를 보낸 시각과 거의 같았습니다. 차량 소유자 위치 파악됐습니다. 지금 바로 탐문 들어갑니다. 형사들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구조대가 강변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가 동원되었습니다. 강물 위를 선회하는 드론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면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 주변 풀숲에서 발자국이 한 쌍 더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발자국과 큰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고 끝은 다시 다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발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쳤습니다. 흙 위에 남은 흔적은 금방 바람에 지워질 것 같아 비닐 커버로 덮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가족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벤치 주변에 모여 앉아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사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사각지대 차량은 추적 중이고 위치 로그와 CCTV 모두 동일한 시각을 가리킵니다. 우린 이제 차량과 함께 이동한 인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팀장은 현장 수색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다리 아래를 중심으로 야간 조명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엔 여기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혹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자 강변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 아래가 환히 밝아졌습니다. 조명 아래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돌아가며 지켰습니다. 가족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어둡고 깊었습니다.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자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강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강이 아닌 다른 곳에 경수 씨가 있을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새벽부터 차량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된 마지막 위치는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구석, CCTV 사각지대 가까운 곳에 흰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외관에는 밤새 내려앉은 먼지가 덮여 있었지만 앞 범퍼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마치 강변 비포장 구간을 달려온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차량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부에서 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듯한 퀴퀴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수석 바닥에는 빈 페트병과 종이컵, 먹다 남은 과자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운전석 매트에는 진흙 발자국이 선명했고 뒷좌석 매트를 들어 올리자 작은 붉은 얼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혈흔 같아 보입니다.
감식 요원이 즉시 사진을 찍고 면봉으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차량 전체는 그대로 봉인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같은 시각 차량 소유자는 인근 편의점 앞에서 발견되어 조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 남성, 평범한 차림의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경 강변 근처에 있었습니까? 경사가 묻자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차 세워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 혹시 누굴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차량이 다리 아래 구간에 정차한 채 10분 이상 머무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경수 씨 휴대폰 위치 로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장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가 잠깐 시동이 꺼져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경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 확인했습니다. 최근 고장이나 수리 이력은 없던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경사는 이번에는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붉은 얼룩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래전 묻은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를 냈지만 경사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혈흔 감식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명확한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차량 감식팀에서 1차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서 채취한 혈흔이 경수 씨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DNA 분석은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경찰은 이미 범죄 가능성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제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강력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유력 용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은 벤치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아버지는 경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우리 아이가 다친 겁니까? 경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찾겠습니다. 밤이 되자 강변은 다시 조명이 켜졌습니다. 다리 아래는 낮보다 더 환하게 비춰졌고 수색팀은 물가와 풀숲을 다시 뒤졌습니다. 길바닥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닐로 덮고 발자국 틀을 떠서 보관했습니다. 벤치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돌아가며 가방 옆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용의자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경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경수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긴급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확보한 통신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수 씨의 휴대폰 백업 데이터가 복원되었습니다. 경사들은 노트북 화면을 켜고 하나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건 당일 밤 11시 20분경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섬뜩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와. 오늘 밤 끝내자. 보낸 사람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같은 번호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2차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경수 씨가 편의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수사팀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는 누군가와 분명히 약속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를 추적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 번호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조사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있던 용의자 앞에 새로운 증거가 놓였습니다. 이 번호, 당신 거 맞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연락만 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다리 아래로 불렀습니까? 얘기 좀 하려고 했습니다. 빌려간 돈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려고. 형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높였어요. 하지만 CCTV에는 그가 다리 아래에서 10분 이상 머물다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돌려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수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갔을 겁니다. 형사는 마지막 카드로 휴대폰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밤 끝내자. 이 말 협박 아닙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냥 돈 얘기한 겁니다.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조사실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형사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 시각 현장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 배수로 근처 풀숲에서 작은 손목 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K, S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것이 경수 씨가 생일에 선물 받은 시계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가 이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배수로 안쪽까지 수색했습니다. 배수로 안은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 질질 끌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흔적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다시 가족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차량, 위치 로그, 메시지, 시계, 이 모든 증거가 같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린 그가 여기서 사라진 게 맞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강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찾아만 주세요. 살아있든 아니든 찾게 해주세요. 경찰은 용의자에게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경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의 시계 초침이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떠날 때 그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짧지만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형사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혼자였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용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수척해 보였고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과 다른 사실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다리 아래 CCTV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경수 씨로 보이는 인물이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서고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동시에 사각지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흰색 승용차가 화면 구석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이 떠날 때 경수 씨가 여기에 있었다는 건 맞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데려간 건 아닙니다. 형사는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봤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현장 수색팀은 배수로 근처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휴대폰 배터리와 이어폰 한쪽이었습니다. 포렌식 팀은 즉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 거 맞아요. 이걸 항상 쓰던 거예요. 이 증거는 용의자 신문에 다시 활용되었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배터리와 이어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근처에 있었다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린 말다툼만 했습니다.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차로 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얼굴을 봤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사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말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었다고 했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얼굴을 감싼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그 진술을 녹음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다리 아래 사각지대에는 새로운 조명이 설치되고 밤새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색팀은 배수로 입구부터 강변 풀숲까지
전 구간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차량에서 나온 여흔, 배터리와 이어폰, CCTV 영상, 용의자의 진술,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납치 가능성이 아니라 타인이 개입한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용의자는 출국 금지와 함께 정식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말했다. 우린 당신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경수 씨가 어디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숨 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에 비친 빗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강물 위에 퍼지는 원이 넓어졌습니다. 벤치 아래 깔린 담요는 젖었고 가족은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흔적이 더 사라지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수사팀은 비옷을 입고 다시 배수로 주변을 뒤졌습니다. 글바닥에 남아있던 발자국은 이제 거의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조사실에서 그의 그림자만 길게 흔들렸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현장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 흙바닥은 진흙으로 변해 발자국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수색팀은 새벽부터 배수로 입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배수로 안쪽 5m 지점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휴대폰 케이스의 일부였습니다. 색상과 모델은 경수 씨가 쓰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증거 봉투에 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지점 벽면에는 누군가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긁혀 나가고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현장은 다시 봉쇄되었고 경찰은 감식팀을 호출했습니다. 감식 요원은 자국을 면밀히 관찰하고 손톱에서 채취한 듯한 미세 섬유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포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실로 불러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배수로에서 나온 휴대폰 케이스와 긁힌 벽면 사진이 놓였습니다. 이제 거짓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데려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즉시 기록되었고 경찰은 정식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가족은 경찰서 로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체포 직후 경찰은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배수로 안쪽에 조명을 설치하고 내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바닥에서는 작은 신발끈, 조각과 옷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경수 씨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족이 아닙니다. 수사팀장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언론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강 실종 사건, 차량 소유자 체포 배수로 내부에서 유류품 발견. 뉴스 화면에는 경찰들이 배수로 안에서 나오는 모습과 증거 봉투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밤이 되자 현장은 더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번갈아가며 배수로 안을 지켰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은 여전히 벤치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에 기대어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마지막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모두 모였고 남은 건 경수 씨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색은 이미 나흘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새벽부터 나온 구조대와 경찰이 강하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드론은 강 위를 선회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했고 보트 2대가 교대로 숨은 근처까지 탐색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강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져 손끝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구명조끼와 장화를 착용한 채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며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벤치 옆에서 가족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친구들은 서로 말을 아낀 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과 초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하류 쪽 수문 근처에서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뭔가 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보트가 천천히 접근했고 구조대원들이 긴 갈고리로 물체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현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트 위로 인양된 사람은 경수 씨였습니다. 그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은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지만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맥박 없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보트를 강변으로 끌어와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들것이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팀은 시신 주변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강둑과 수문 근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부검은 즉시 의뢰되었습니다. 시신은 경찰 호송차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강변 벤치에는 경수 씨의 가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증거 봉투에 담겨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밤이 되자 현장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강물에 길게 비쳤고 잔잔한 물결이 천천히 다리 아래로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끝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벤치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날 찍힌 뉴스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속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 실종 대학생, 나흘 만에 발견 부검 예정. 화면에는 경찰과 구조대가 보트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오늘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동선, CCTV, 블랙박스 등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변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깔린 담요가 천천히 젖었고 가로등 불빛은 비를 맞으며 흔들렸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한강공원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강변 벤치에는 사람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 앞 작은 헌화대에는 여전히 누군가 두고 간 국화꽃 한 송이가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 씨의 친구 3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한참 강물을 바라보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 다른 친구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본 건 편의점 CCTV뿐이야. 거기엔 그냥 경수가 나가는 장면만 찍혔어. 하지만 우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세 번째 친구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의 오빠 그 사람이 경수를 밀었지. 그때 우린 거기 있었어.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도 다 들었잖아. 그날 밤의 장면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변 어둠 속에서 여자의 오빠는 경수 씨 앞을 가로막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한테 한지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어? 오늘 끝내자. 그리고 그는 경수 씨의 어깨를 밀어 강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벤치 위에서 친구 하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누군가 신고했어야 하는데 우린 다 같이 모른 척했어. 예전에 경수가 한 짓을 알면서도 다른 친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피해자를 외면한 적이 있었잖아. 그날도 그냥 선택한 거야. 우리까지 잡혀갈까봐.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강물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루엣은 그날 밤의 남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81년 여름
부산의 한 골목에서 주부 이미정 씨와 7살 아들 박준호 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1981년 7월 15일 부산 북구 무더운 여름 저녁 해가 막 넘어가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32세 주부 이미정 씨와 7살 아들 박준호는 평소처럼 저녁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사라지고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시장은 하루 장사를 마감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고 골목 끝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부산 특유의 비린내와 삶은 국수 냄새가 섞인 공기가 골목을 감쌌고 모기들이 느릿하게 날아다니며 여름밤의 습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정 씨는 한 손으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호는 뛰고 싶어 안달난 듯 어머니 손을 놓고 앞장서 골목을 달려갔습니다. 엄마, 빨리 와. 오늘은 내가 먼저 가서 불 켤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났고 거친 트럭 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이었는데 오래된 차 같았죠.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잠깐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 것 같았어요. 제가 뛰어나가 봤을 때는 트럭이 골목 모퉁이를 돌고 있었고 이미정 씨와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 바닥에는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파와 콩나물이 흩어져 있었고 비닐봉지가 젖은 시멘트 바닥에서 덜렁거렸습니다. 집에는 준호가 신던 고무신 한 짝이 문 앞에 굴러 있었습니다. 방 안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넘자 남편 박상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정 씨가 식탁을 차리고 있어야 했고 준호는 TV 앞에 앉아 만화영화를 보고 있어야 할 시간. 그는 골목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정이랑 준호 못 봤습니까? 이웃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는 시장 골목부터 부두 쪽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마다 얼굴을 들이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준호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형사 2명이 현장을 둘러보며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본 사람 있습니까? 이웃 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기억을 맞췄습니다. 누군가는 트럭이 골목에 5분 이상 서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번호판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가로등 아래에 남은 발자국을 살펴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뚜렷한 흔적은 남지 않았지만 골목 모퉁이에 희미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부산 여름밤의 공기는 끈적했고 주민들은 부채질을 하며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박상호는 계속해서 골목 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사라졌다면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제 아내는 스스로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 중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항만과 터미널까지 전부 연락을 돌리겠습니다. 차량 이동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항구 출입구, 터미널, 주요 도로 검문소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도 결과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모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씨 아래 흑백으로 인쇄된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 앉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는 상호의 옆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콩나물 국거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고 하루가 지나면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여름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이미정 씨와 준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은 한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뜸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고 아이들을 혼자 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추측만 할 뿐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이미정 씨와 준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경찰은 다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엔 아직 전날 붙인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주민들을 모아 한 명씩 다시 진술을 받았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누가 내리는 걸 본 사람 없습니까? 차량 색은 분명 검은색이었습니까? 형사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상점 주인까지 모두 불려 나왔고 주민들은 밤새 떠오른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운전석 쪽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럭 뒷칸에 뭔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들이 하나둘 추가되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경찰은 수사반을 두 조로 나눠 한 팀은 인근 항만과 부두, 다른 팀은 버스터미널과 국도를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부산항 출입구에서는 전날 야간에 드나든 화물 차량 목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항만 근무자는 검은색 트럭은 많지만 번호판을 정확히 말해줘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새벽 첫차 기사들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자나 여성을 태운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시각 상호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조그만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옆에 앉은 형사가 종이컵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린 인근 공장 CCTV도 수거했고 차량 정차 기록도 다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1981년 당시의 수사 환경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형사 한 명이 골목에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골목 끝 공장 경비가 말하길 그날 밤 트럭이 한 대 들어왔다 나갔답니다. 시각은 대략 8시 반 전후라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마당에서 형사들은 손전등을 들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부산 북구 일대 논밭, 창고, 폐가까지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뒤졌습니다. 수색견이 동원되었지만 냄새를 놓친 듯 개소 같은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결과가 없자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골목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다시 집 앞에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장바구니는 아직 그대로였고 준호가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가 대문 옆에 굴러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작은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에도 항만을 지켰습니다. 부산항 초소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형사들이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했다면 차를 숨길 곳이 있다. 근처 창고지대 전부 확인해라. 수색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미정 씨와 준호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경찰은 상황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골목과 항만, 터미널, 공장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건 주민 증언뿐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상호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풀지 못한 장바구니에서 썩기 시작한 채소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송미정 씨와 준호의 얼굴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경찰은 사건을 긴급 실종으로 분류하고 수사본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범인의 단서 하나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항만 수색은 결국 허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역 신문 사회면 구석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 북구 모자 실종 경찰 수색 중. 흑백 활자 속 제목은 작았지만 그 아래엔 이미정 씨와 준호의 사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아본 상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에라도 띄겠지. 작은 희망이 그의 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하루에 한두 번
부산 북구에서 30대 여성과 아동이 실종되었습니다. 목격자는 가까운 파출소로 연락 바랍니다. 차분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상호에게 꼭 찾게 될 거다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전단지를 인쇄해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학교 앞, 골목 어귀마다 붙였습니다. 극백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은 웃고 있었고 밑에는 1981년 7월 15일 오후 8시경 실종, 목격자 제보 요망이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직접 전단지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든 연락만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쉰 소리가 섞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골목에는 구경꾼이 늘어났습니다. 기자들도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밀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집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신문은 더 이상 후속 기사를 싣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도 사건 소식은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사건 이야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골목의 아이들은 다시 놀이터로 나왔고 시장 상인들은 가격 흥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지 상호의 집만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상호는 마당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미정 씨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날 저녁 끓이려던 국거리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더 수색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상호를 불러 이제 단서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사는 어렵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사건 종결 선언이었습니다. 이웃들도 점점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매일 국이나 밥을 가져다 주던 옆집 아주머니도 어느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다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속삭이며 말했다. 저 집은 귀신 나올 것 같아. 상호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깊이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달쯤 지나자 벽보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졌고 아이 사진은 햇볕에 발에 알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새 전단지를 인쇄해 붙였지만 이번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사람들의 시선 속엔 동정심 대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상호는 방 한가운데 앉아 밤마다 불 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오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해야지. 그는 매일 밤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혹시라도 아내와 아들이 돌아올까봐. 하지만 새벽이 오면 대문은 그대로였고 골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고 여름이 다시 찾아와도 집 안에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실종 당일에 사놓은 국수 냄비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고 준호의 옷장에는 작아진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옷들을 만지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움직였지만 그의 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1982년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식탁 위에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시장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혹시나 새로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준호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다시 실종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골목 입구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주민 몇 명이 멀리서 그를 보고